네,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 제가 기록하기로는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량이 3,2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단기채에 투자만 해도 연 이자가 4.5%가 나오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으면 그냥 단기채에 투자해 놓는 게 낫다,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으면 버핏은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현금을 모아두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은 버핏이 조금 매력적으로 느끼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언제 하락장이 오면 버핏은 언제든지 정말 막대한 투자 금액으로 이 모아놨던 현금을 언제든지 투입시킬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 보유를 역대급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 제가 기록하기로는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량이 3,2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양인데요.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미국 그 대기업들 시총 순위를 보면서 3,250억 달러면 지금 당장 시총으로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요. 네.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우리가 많이 먹는 맥도날드, 네. 뭐 디즈니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250억 달러로 그냥 이 회사들을 일시불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시총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양의 현금 보유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대급 보유량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의 규모 자체가 커진 것도 있고요. 음, 버핏이 현금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네. 때보다. 과거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현금 보유량이 늘렸던 적이 있나요? 네, 일단 뭐 버크셔의 현금 보유량은 계속 꾸준히 늘어오긴 했는데요. 버크셔가 규모가 커짐으로써. 근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전까지 많이 늘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늘렸다가 그 폭락장이 오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버핏이 좀 현금을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꾸준히 현금량을 늘려오긴 했습니다, 버핏이. 사실 이 워렌 버핏의 선택이 주가에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쳐왔던 게 사실인데, 네. 이렇게 현금 보유량을 늘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이거 제 채널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현재 그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량의 대부분이 그 3,250억 달러의 대부분이 이 미국 단기채 투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말 그 은행에 들어있는 현금이 아니라 이 단기채 투자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현재 기준 미국 10년 단기채 이자율이 지금 한 4.5%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단기채에 투자만 해도 연 이자가 4.5%가 나오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으면 그냥 단기채에 투자해 놓는 게 낫다,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250억 달러, 그러니까 3천억 달러가 단기채라고 쳐도 한 4%라고 쳐도 거의 한 120억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버핏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걸 이뤄온 버핏이고 그냥 정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그냥 단기채를 들고 있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시총이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커졌단 말이죠. 그럼 그 시총 1조 달러에 가까운 버크셔의 유의미한 그 수익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버핏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들 중에서만 골라야 되고 일단 그 옵션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안 그래도 옵션이 적은데 투자할 만한 기업이 최근 뭐 밸류에이션도 높아지면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없다. 뭐 최근에 매수한 옥시덴털 외에는 거의 기업들을 많이 매수하지 않고 있는 버핏인데 그냥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현금 모아두고 그냥 뭐 하락장이 왔을 때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현금을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시각에서는 버핏이 이제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 찰리 먼거가 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이제 본인도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에 이제 좀 후계자를 위한 투자 상황을 좀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버핏이 그 후계자가 포트폴리오를 그 본인이 꾸릴 수 있을 만한 자유를 주는 게 어쨌든 지금 갖고 있는 회사를 유지를 하면서 현금량을 많이 투자할 만한 그 총알을 남겨놓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뭐 그런 식의 관점으로 봐도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으면 버핏은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현금을 모아두고 있는 걸 보니까 아직은 버핏이 조금 매력적으로 느끼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뭐 언제 하락장이 오면 버핏은 언제든지 기회가 보이면
정말 막대한 투자 금액으로 이 모아놨던 현금을 언제든지 제가 봤을 땐 투입시킬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이 많은 기회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또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 미국 주식 시장의 리스크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주식시장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도 봐왔듯이 이 미국 연준 FOMC에서 막 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주식시장 가격 변동이 조금 예민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 파월 한마디에 이제 네. 주식 주가 막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국 주식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적응하다 보면 그냥 단기적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두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터지는 이런 뉴스나 이런 기업의 새로운 일어난 이런 뉴스와 상황들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해외에서 전달되는 뉴스를 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보고 섣부르게 결정을 하시면 좀 후회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한국에서 접하는 뉴스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차가울 때 사서 뜨거울 때 팔아라 이런 말들이 통용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의 미국 시장이 혹시 약간 과열되어 있다, 거품이 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언제든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언론에서는 항상 이제 공포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뭐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항상 나오는 건데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과열이 됐다고 해서 이 폭락장이 언제 올 것이다, 하락장이 언제 올 것이다, 이건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오르고 오르다 보면 조정장이 오고 떨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 조정과 하락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클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근데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내가 들어갔을 때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를 걱정하시죠. 근데 저는 그럴 때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상 투자는 길게 보고 생각하는 게 좋다. 이것도 지나고 보면 한 1, 2년 지나고 보면 아 이것도 별거 아니었지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코로나 위기 때도 그렇고 네. 주식시장이 엄청 폭락을 했는데 뭐 거의 1년 안에 바로 그냥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너무 이 거품 이런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 아, 그러면 이 주식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럼 그 미래의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이런 그 업앤다운이 있을 거고 그런 거에 조금 의연해질 이런 자세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시면서 네.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건 제가 아직 밝힌 적이 없는 부분인데 네.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19년쯤에 이제 테슬라 주식에 좀 관심을 보였을 때가 네. 있습니다. 그때 좀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도 좀 찾아보고 그때 테슬라 주식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때는 아직 적자도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테슬라 이거 전기차가 미래가 안 될 것이다. 뭐 그땐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비전도 있었는데 이거 다 안 될 것이다. 이런 그 여론도 많았고 특히 공매도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딱 보고 일론 머스크의 딱 비전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자가용 차량이라는 게 그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써 사실 자산이 아니라 거의 부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서 뭐 연료값도 나가죠. 이제 엔진 오일 바꾸거나 이제 수리 비용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죠. 이걸 따졌을 때 정기적으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어떤 그 물건인데 이 자동차가 저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대로 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만약에 자율주행이 된다. 그럼 이거는 자동차를 거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보면 자가용을 저희가 타는 시간은 우리가 실제 활동하는 시간이 거의 한 10%도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뭐 출퇴근을 하거나 가끔 여행을 하거나 이럴 때 쓰는데 그 외의 시간을 자율주행이 된다면 이걸 내가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장치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로보택시가 활성화가 된다면
내가 쓰고 있는 테슬라를 이렇게 자율주행을 통해서 택시를 통해서 부수입을 얻는다.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전기차가 그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자율주행까지 된다. 그럼 이거는 정말 자율주행이 큰 수입원의 미래 수입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한 거죠. 사실 그 비전이 다 조금 100% 실행될 거란 기대는 없었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실행되고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면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은 역발상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2020년부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흑자 전환도 하고 실적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운도 따랐지만, 그때 이후로 테슬라 주식을 어쨌든 20년대 엄청 올랐을 때도 저는 안 팔고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제 좀 잠재력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들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뽑으라면 이제 테슬라 주식을 샀던 거를 그럼 뽑고 그때부터 싶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상당하겠는데요? 네, 굉장히 네, 높아진 상황이죠. 네.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투자에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투자를 이제 시작하고 몇 년쯤 됐고, 이제 성공적인 투자 사례도 있고, 수익률도 꽤 거뒀는데, 이제 뭐 새로운 투자할 만한 주식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의 벽을 느낀 과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아무래도 초보자이기도 하고, 내가 뭐 주식을, 뉴스를 찾아보고, 분석글들을 찾아보면서 뭔가 나만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많이 따라가는 느낌을 저 스스로 좀 받았던 네.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내가 좀 투자를 좀 진지하게 좀 제대로 파봐야겠다 해서 다양한 이제 책도 읽어보고 이제 유튜브 영상도 보고 분석글들도 읽어보면서 특히 개별 기업을 분석할 때 좀 기록을 많이 했어요. 그 노트 테이킹을 많이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고 내 이 기업을 분석할 때 왜 이 기업이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지 나만의 이유를 최대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최대한 기록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게 이제 약간 투자 일지처럼 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투자하다 보니까 점점 그래도 조금 나만의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을 좀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저만의 독립적인 생각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고 또 하고 있지만 또 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네, 뭐 이것만은 꼭 지키시면 좋다 하는 투자 원칙을 좀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보지 않고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뭐 네. 친구나 뭐 가족이나 이 주식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단순히 그것만 듣고 매수하는 건 절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무조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런 사업 모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본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나의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인해서 산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이후에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나만의 투자를 하려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좀 더 깊게 파보고 공부를 한 후에 나만의 결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배당주는 보통 사람들이 배당금을 받는 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배당보다는 항상 주가 상승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주가 상승이 오면 배당금은 나중에 제가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조금씩 나 스스로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게 배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배당을 준다는 그 안정감만 보고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 시드머니가 굉장히 커져서 나중에 이제 건물 월세처럼 배당금만 받고 이제 생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정말
그 돈을 받는 목적으로 배당 투자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제 나이대에서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시드머니를 키워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 주가 상승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보고 있고, 이제 물론 그런 주식들 중에서 배당을 조금씩 주는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배당률만 보고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한 수익률을 지금 달성을 했지만 네,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테슬라의 비중이 올라갔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오른 상태로 두고 다른 주식도 그냥 한번 보유하면 그 상태로 그냥 쭉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이 올라갔다고 해서 단순히 비중이 올라갔다고 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그 투자 타입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주식이 굉장히 잘 돼서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올랐다고 해서 이거 비중만으로 판단하는 게 사실 저는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 원칙에. 왜냐하면 그 결국 시장에서는 내 주식의 비중이 얼마나 올랐는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만약 이 주식이 앞으로도 잘 될 거라면 계속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비중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만약 이제 테슬라 같이 이제 많이 오른 주식이 있었을 때 그 주식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생겼을 때,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지난 5년, 10년의 성과는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뭐 3년, 5년, 10년 동안의 성과를, 그 미래 예상을 봤을 때 더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있다. 그럼 그 경우에는 뭐 조금 팔아서 그 주식에 옮길 수는 있겠죠. 근데 전 단순히 이제 비중이 올랐다고 해서 그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뭐 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 주식이 있어야 파는 네. 거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비중만을 위해서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의 자산에서 주식 투자로 이 비중을 나눠놓은 그 자산, 그 자본은 거기에서 이제 현금으로 만들지 않고 계속 재투자, 재투자, 재투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제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제가 지금 당장 그 필요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투자용을 위해서 따로 나눈 돈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건드릴 수 없는 돈을 빼놔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을 뭐 새로운 좋은 주식을 찾아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투자금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도 돈을 버는 것이지만 네, 또 절세를 하는 것도 좋은 또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또 물론 타미님처럼 계속 재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현금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좀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제가 미국 주식을 주로 다루니까 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번 연말에 굉장히 유용한 절세 팁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그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250만 원 그 매매 차익에 25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는 22%의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연간이죠. 네, 예. 연간 250만 원. 그럼 이제 그 말은 결국 250만 원까지는 우리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오래 샀다가 좀 이익이 난 종목이 있다. 근데 이 종목을 굳이 지금 팔고 싶진 않다. 그래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이 주식을 250만 원 그 매매 차익이 될 때까지 어치만큼만 팔아가지고 바로 다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현금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을 팔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짜리 주식 5개를 100만 원에 판 다음에 바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똑같이 다섯 개 20만 원짜리 주식 5개 100만 원어치를 사는 거거든요. 추가로 들어가는 현금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대신에 이제 주가가 여러분이 처음 샀던 순간에 비해서 팔았던 순간까지 조금 올랐을 경우에는 평단가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재매수를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면 이 재매수를 한 후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 주식을 팔게 된 경우에는 이 세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단가가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 차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할 시에도 미래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현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올해 좀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그 주식을 팔고 다시 매수를 해서, 만약 그 주식을 계속 들고 가고 싶다면 다시 매수를 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어쨌든 그 손해를 실현해서, 이 손해를 실현하면
이 매매 차익 250만 원을 계산할 때 그만큼 깔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다. 근데 전체 그 매매 차익이 350만 원이다. 근데 마이너스 100만 원을 포함하면 2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손해를 실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내년 이제 5월에 내야 할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이지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도 어쨌든 투자로 이익을 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 조금 많이 오른 종목이 있다. 그럼 저는 조금 250만 원까지는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사면 미래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실 때 네, 좋은 주식을 찾더라도 좋은 가격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맞습니다. 가격에 들어가려면 또 적정 주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어렵더라고요. 적정 주가를 네. 찾는 방법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 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자책을 하나 출시를 했는데요. 말씀해드렸듯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주가 범위에 이 주식을 사야 되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나만의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는 이 엑셀 템플릿을 제가 만들어서 이 전자책으로 설명하는 전자책을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전자책의 내용은요, 이제 적정 주가를 구하는 이 DCF 모델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방법인데, 결국 내가 이 기업을 이해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미래의 매출과 이익을 예상을 해서 그 미래 가치를 그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결국 이 기업의 적정 주가라는 것은 이 기업이 미래에 나한테 얼마의 돈을 벌어다 줄 것인지, 미래에 얼마의 이익을 벌 것인지 이 모든 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제가 엑셀로 그 템플릿화를 확실히 시켰고 이 단계별 과정을 전자책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기업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직접 이 세 가지 기업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밸류에이션, 이 가치 평가에 대한 감이 조금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전자책과 이 템플릿을 활용해 보시면 훨씬 감이 잡히고 조금 더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를 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성공이나 투자나 때때로 이 외로운 길이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투자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느꼈고, 근데 결국 이 외로운 길 속에서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고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꿋꿋이 하다 보면은 언젠간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가짐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희망 잃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빛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